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아, 이윤승, 김현철 팀의 운전직 사회를 맡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인천시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 후에 이제 서울시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 수업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답맞추는, 제가 보통 올해 이제 뭐 경기도 시험도 봤고, 그 다음에 전북 시험도 봤고, 인천 시험도 봤고, 이제 보자마자 이제 라이브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떻게 이제 답이 어떤 거죠? 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시험을 보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험 볼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평 잠깐 해볼게요. 총평. 총평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 혹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됐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출제 포인트는 기존의 출제 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질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제가 올해 시험 봤던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 확인하는 그런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요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단지 이렇게 시험을 보신 분뿐만 아니라 운전직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운전직 시험도 출제 패턴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단계를 정확히 조망해 줄 수 있는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문제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권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본권 문제가. 자, 기본권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나왔는데, 자, A는 여러분이 딱 봐도 뭡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신체의 자유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체의 자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무슨 권리겠어요? 그렇죠. 사회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회권. 자, 그래서 A는 자유권, B는 사회권,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지는, 자, 여기 키워드 찾으셔야죠. 방어적 권리.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답은 좀 쉬웠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권리 또는 뭐 소극적 권리, 이런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다, 핵심적 권리라고 하면 그게 자유권을 수식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여러분 문제를 푸셨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뭐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청구권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권을 이렇게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본권은 자연권적 기본권과 그 다음에 실정권적 기본권으로, 자, 실정법적, 그 다음에 자연법적 혹은 자연권적 기본권,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자, 자연권적, 자연법이라고 할게요. 자연법적 기본권.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그다음에 실정법적 기본권이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연권적 기본권의 핵심은 이 자유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정법적 기본권의 핵심은 바로 이 사회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적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실정법적 기본권을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법적 기본권에서 특히 자유권을 상징으로 해서 이 자연법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성격이라는 말은 법률에 의해서 명시되지 않아도, 즉 법률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실정법적 기본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회권은 열거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열거적. 즉, 법률로서 열거된 것을 보장하는, 그것만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는 이 실정법적이라는 게, 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연법 혹은 자연권에서 자연은 국가 성립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 B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은.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는 그렇지 않아요. 자, A는 해당 사항이 없죠. A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A는 자연법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UN 나왔어요. 국제연합, 주요 기관 나왔습니다. 주요 기관이 3개 나왔어요. 그럼 뻔하죠, 여러분. 총회,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A,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A는 총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B는 안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연합의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라고 했으니까 C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일단 돼야 되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총회에서는 분담금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배분한다? 이런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면 모든 국가가 1국 1표의 원칙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B에서 안보리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안건이 틀렸습니다. 모든 안건이 아니라 실질 안건의 절차 안건은 이사국들, 상임이사국 하면 미영프러중을 얘기하는 거죠. 미영프러중의 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실질 안건에 대해서는 절차 안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안건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총 1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 15개 이사국 중에서 9개 이사국에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9개 이사국의 실질 안건의 경우에는 이 9개 이사국에 모두 미영프러중이 모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영프러중 중에 한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자, 회원국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자, 비회원국도 가능하죠. 비회원국도 가능해요, 여러분. 자, 비회원국도 가능합니다. 단, 뭐는 안 됩니까, 여러분? 단, 개인은 자격이 없어요. 개인은 안 되지만, 국가라고 한다면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가리진 않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4번. 자, C의 재판관은 맞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십시오. 총회와 안보리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되고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안보리도 15개. 그쵸? 15개 국가.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도 15명인데 모두 국적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사회변동 방향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진화론하고 순환론이 머릿속에 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회변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A는 뭡니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반면, B를 주장한 학자들은 사회가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와 소멸을 반복한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순환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A는 진화론, B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자, 진화론은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아요. 진화론은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서 서구가 발전되는 것을 따라와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은 A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B 순환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경로의 사회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한쪽 방향만 설명하고 있는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상대적으로 자, 여러분 순환론에 대한 얘기죠. 자, 우리가 진화론, 순환론, 즉 사회변동 방향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는 상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론 자체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순환론이 진화론보다는 그렇다. 거꾸로 진화론이 순환론보다는 그렇다. 상대적으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 자, 보이시죠? 좀 더 키워볼까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왔어요. 관점. 자, 그러면 뭐 미시, 거시나 미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시에서는 기능론, 갈등론, 미시에서는 상상론, 교환론인데 교환론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미시의 대표적인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즉 상상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가족 문제의 원인을 가족 제도와 교육 지도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득권층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기득권층, 독점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다 뭐예요? 갈등론이죠. 그 다음에 4번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에 자 서로 다른 상황정의 주관적 상황정의가 중요한 것은 상상론이죠. 상상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기능론은 행위 주체인 인간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능동성 혹은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상론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건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렸습니다. 2번 자, 상상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 문제를 그렇죠. 기능론은 사회 문제가 병리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파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기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회가 마치 사람이 감기에 걸리듯이 아파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걸 병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론에 비해서 사회제도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주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호의존적 관계 상호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능론, 즉 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달리 나는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해서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여러분, 나가 갈등론이에요. 나가 갈등론인데 갈등론의 기본론은 기본적으로 계급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층,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갈등이 원동력이 돼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갈등론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 이번에 봉투 모의고사 여러분, 봉투 모의고사에 제가 7회차 4번 정도 문제, 똑같은 문제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봉투 모의고사만 보셨어도,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푸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자주 나왔던 건 아닌데, 자주 나왔던 건 아닌데,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둔 게 봉투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투 모의고사의 출제가 그대로 됐어요. 자, 그래서 사회참여 유형은 이렇게, 자, 크게 여러분,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개별적이냐, 집단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원, 청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일단, 개별적이에요, 집단적이에요? 개별적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일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민원을 계속 청구해요? 그렇진 않죠. 한 번 청구하고 마는 거죠. 일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C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대요. 여러분, 시민단체의 활동은 일단 개별적인 겁니까? 집단적인 겁니까? 그렇죠. 시민단체를 혼자서 구성하진 않잖아요. 집단적이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이야기하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B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B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답은 C, B로 가주시면 되겠죠.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투 모의고사에서 미리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에게 선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들 좀 몇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거 정리해 보면 선거도 자 사회참여 방식이죠.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선거도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회. 자, 집회도 역시나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일시적. 자, 하지만 집회는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1인 집회도 1인 시위 같은 것도 요즘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집단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언론이나 신문에 독자 투고하는 거 이것도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6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이건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고, 우리가 외우고 있고, 그쵸? 학축, 공총변. 외우시죠, 여러분? 학습성, 그 다음에 축적성, 공유성, 총체성, 변동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래에 제시된 거, 그러니까 이 학축, 공총변을 외우고 있어. 학축, 공총변을 외우고 있어야. 제가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뭐 학교에서 축구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총 맞고 변사체로 발견된다 막 이런 식의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쵸? 그런데 어쨌든 외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학축 공총변을 외우고 있어야 이렇게 보기가 딱 떴을 때 이게 뭐다라는 게 딱 잡힙니다. 자, 근데 보기를 보니까 집이에요. 집에 대해서 자, 재산으로도 보고 또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집이 위치한 지역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 방식은 생활 양식이나 기후, 지형 조건, 뭐 부존 자원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문화 하나를 주거 문화 하나를 지금 굉장히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상호 의존성 같은 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되고 보기에서 제시된 것은 문화의 속성 중에서 총체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총체성.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에 대한 거냐? 세대 간 전승 과정. 여러분, 전승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자, 2번 볼게요. 문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진, 자, 여기서 이제 답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렇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전체이다. 게임 끝났죠? 축적성. 정답, 아니, 총체성, 죄송합니다. 총체성.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공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고추장을 먹어.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겠구나. 라고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유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3번은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 자, 4번은 뭐 변동성이죠. 계속 변한다.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학축 공충분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일탈행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와 C가 주어졌어요. A, B, C가 낙인, 아노미, 차별적 교제 이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A, B, C를 빨리 골라야 되겠죠. 자, 먼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요 위에다가 제가 좀 쓸게요. 요 위에다가 공간이 좀 남으니까 요 위에다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일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 있고 미시적 관점이 있죠.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은 상상론과 교환이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핵심은 상상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바라보는 일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아노미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노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뒤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그쵸? 근데 여러분 보통 설명 없이 그냥 아노미다라고 하면은 뒤르켐의 아노미에 기초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갈등론적 일탈이론, 갈등론에 기초한 것은 그냥 갈등론적 일탈이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상론에 기초한 일탈이론도 두 가지가 있죠. 낙인이론과, 그 다음에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탈이론은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일단 이 5개가 이렇게 거시 미시가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에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다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점선이 지금 아니오거든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아노미밖에 없죠. 아노미는 사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B가 아노미구나. 그 다음에 상호작용 중시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객관적 기준. 요건 키워드는 객관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 항상 어떠한 것이 일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일탈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이 계속 일탈이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낙인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라고 하는 이 C가 낙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는 A, B, C가 A가 차별적 교제이론, B가 아노미, C가 낙인. 이게 먼저 꽂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자, A는 무규범 상태. 여러분, 무규범 상태는 아노미 중에서도 뒤르켐의 아노미의 핵심적인 키워드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B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B가 아니죠. A와 C죠. A와 C. 미시적 관점은 A와 C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C. 낙인 이론은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발생에 주목한다. 맞아요. 자, 낙인 이론은 그 사람이 왜 처음에 일탈 행동을 했는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일탈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낙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1차 일탈 행동보다는 2차 일탈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낙인 이론과 아노미와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여러분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은 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노미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죠.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우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예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건 좀 잘 봐야 되는 문제다. 라는데 잘 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 볼게요. 일단 이렇게 쭉 네 근로계약서가 이제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네 사용자 갑은 53세 중요하지 않고요. 근로자 을이 18세입니다. 18세. 예. 자 18세예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18세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이제 근로시간이 나왔는데, 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나왔는데, 일단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요, 7시간이에요. 7시.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10시서부터 17시, 예, 17시까지 지금 7시간 하는 거잖아요. 문제될 거 없고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무효이다. 이거 틀렸죠. 일단 초과하지 않죠. 초과하지 않는다.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을 가면 뭐 휴게 시간이 여러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즉 2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으로 휴게 시간은 4시간에 한 번씩, 4시간이 초과하면 몇 분을 줘야 돼요? 30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휴게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에 어긋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긋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지금 안 돼요, 이렇게는. 최저임금 지켜줘야 됩니다. 법이 먼저예요. 근로계약서보다 법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유효하지 않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4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상품권 이런 걸 주면 안 되고, 통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용되는 화폐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직접 줘야 돼요. 직접. 직접은 맞네. 직접 줘야 됩니다. 직접. 자, 직접 줘야 되고, 뭐, 어머니를 통해서 준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줄 때 나눠서 주면 안 돼요. 한꺼번에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전액.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달에는 월초에 줬다가, 뭐, 다음 달에는 월말에 줬다가, 뭐, 자기가 주고 싶을 때 주고, 2달에 한 번씩 줬다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요 4가지 원칙이, 요 4가지가 임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 원칙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내려가 볼게요. 9번.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어지기를 계급이론, 계층이론 뭐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계급, 계층으로 문제를 풀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계급이죠, 계급. 자, 하지만 요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인까지도 다 종합해서 상중하로 나눈 것은 우리는 계층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B는 계층 이론이겠네요. A는 계급, B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A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둘러싼 갈등을요. 자,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계급 이론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급 이론은 갈등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계층 이론은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강한 귀속의식을 중시한다. 이거는 A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A 틀렸습니다. 이거는 틀렸고 A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계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계층 이론은 계급 이론과 달리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범주화하여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D급 맞습니다. 네, 맞아요. 계층 이론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기 위에서도 있지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 불평등을 범주화한다라는 것은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면요. 리을번 B는 A와 달리 사회계층화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B는이 아니라 계급에 대한 설명이죠. 계급. 자, 틀렸네요. 계급. 자, 이것도 역시나 A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번. 자, 10번 볼게요. 덥네요. 자, 보겠습니다.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 좀 수준이 있었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민법상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친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민법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낸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되게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족관계대로 그래야 돼요. 갑과 을이 결혼을 했는데 그쵸?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A를 낳았네. 근데 갑이 잘못해갖고 갑과 을이 이혼을 했어. 근데 여기서 이혼은 당연히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쵸? 한쪽에 귀축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병과 을이 있어요. 병과 을이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 근데 이 집에서 이 A를 친양자로 했어요. 친양자.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병이 죽었어요. 병이 죽었을 때 재산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 일단 재판상 이혼이 했구나.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졌구나. 그 다음에 재산이 10억이구나. 이런 것들. 유언 없었다라는 것은 뭐 유류분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보면 갑과 을은 여러분, 갑과 을은 지금 무슨 이혼했대요? 재판상 이혼했대잖아. 그러면 이혼 승려 기간은 재판상 이혼일 때 하는 게 아니죠. 협의 이혼일 때 하는 거죠. 자,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갑은 자, 유책 배우자로서 그쵸? 갑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했으니까 유책 배우자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다른 말로 우리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공동재산 분할 청구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가져요. 이거 나눠 갖는 것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공동재산을 못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재산에 대해서 갖고 갈 수 없는 건 유책 배우자가 공동재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치장제로 입양된 A는 병과 정의 그렇죠. 혼중자로 출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정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맞죠? 저 이거 잘못 썼네요. 가불병을이 아니라 가불병정이죠. 정이 단독 상속하나요? 아니죠. 상속자는 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되는 거니까 1순위는 A와 정이 공동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여러분 좀 자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 공부하시면서 필기도 좀 하시고, 자, 잘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 시험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거고, 출제 포인트도 좋으니까 꼭 정리하시면서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A와 D의 권한에 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여러분. 대통령. 그 다음에 B,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죠. 그 다음에 상고심,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바로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등을 담당하는 곳은 감사원이 되는 거죠.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쉬웠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임시국회 소집권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나머지 거 한번 볼까요? 자, 왜 틀렸는지. 자, 여러분, C의 장,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건 맞는데, C의 장이 임명하진 않죠. 누가 임명합니까? A,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탄핵 소추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탄핵 소추는 어디서 해요?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 국회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한다. 감사원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 검사만 하고요. 결산 검사만 하고 이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행정부.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가 하고 심의 확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갑은 자, 이거 뭐예요? 자, 동물 점유자 책임.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유치원생이니까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 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유자와 감독자. 자, 볼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반려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자, 어쨌든 의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갑이 반려견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리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보겠습니다. 각각 이거 공동불법행위랑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A의 행위는 지금, 일단 책임성이 조각되는데, 이것도 다 형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형사적으로 책임성이 조각되긴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조각되긴 하는데, 지금 이 위법성 조각이 여기서 왜 나오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 조각은 형법상 따지는 거고, 지금 우리 특수불법행위 민법상 따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하고 또 형사상 책임
성이 조각되는 형사 미성년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이지만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는 만 11세 정도, 유치원 다니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이 정도 밑으로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거죠.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B가 이제 감독자인데요. 그쵸? 보통 이제 친권자, 부모가 되는 건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면책되는, 맞아요. 요거는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요게 맞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공작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밖에 없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정당제도인데요. 정당제도인데, 지금, 유권자의 전당 선택 범위가 크고, 수수자의 반영 의견과 진한 게 큰 거잖아. 진한 게 지금 실선이 A잖아요. 그럼 A는 뭐겠어요, 당연히? 다당제죠, 다당제. B는 뭐겠습니까? 양당제겠죠. 자, 이렇게 다당제, 양당제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가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이건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전국이 안정되고 책임정치. 이거는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의원내각제 하에서 의원내각제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자, 연립내각이 구성할 가능성이 큰 건 다당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원내각제 플러스 그 다음에 다당제의 결과가 나오면 연립내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A는 B보다 연립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정당이 서로 대립할 때 중지할 수 있는 것은 다당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씁니다, 여러분. 즉, A에 대한 설명이 되게 틀렸습니다. B가 아니라 A입니다, A. 자, 왜 그러냐? 다당제는 뭐가 존재합니까? 그쵸?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쪽에 가반수가 넘어버리면 중재에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당제에서는 가반수가 넘는다는 게 양당제니까. 근데 제3당의 역할이 큰 것은 다당제의 특징이죠. 되셨죠? A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여러분, 14번은 쉽습니다. 이런 건 뭐예요? 탈관료제잖아요. 그렇죠? 탈관료제. 자, 그러면 탈관료제는 관료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기억번. 형식주의는 관료제의 그 대표적인 단점 아니겠습니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따른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탈관료제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는 좀 더 관료제는 여러분 유연하지가 않죠. 하지만 탈관료제는 언제든지 만들었다 없앨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수평적 분업체계에 기초한 업무는 관료제의 특징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관료제의 특징을 찾아야 돼요. 관료제의 문제점 때문에 탈관료제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5번 가겠습니다. 외부효과 문제가 나왔네요. 자, 외부효과. 자, 여기 공간이 있어서 정리해드리면 기본 공식이에요. 외부효과 기본 공식.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외부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눌 수 있죠. 자, 외부 경제를 우리가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 외부 불경제를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 이거는 사회적 체적 상태보다 과소 생산되거나 소비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사회적 체적 상태보다
과잉, 과다 생산되거나 소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일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좀 더 생산하거나 소비하게끔 하고, 자, 외부 불경제 상태였을 때는 세금을 부과해서 자, 조금 덜 생산하거나 소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체중 소비보다 과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쉽죠? 과소니까. 과소니까 외부 경제. 네. 그 다음에 과다니까 외부 불경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외부 경제는 긍정적이죠. 긍정적.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B의 외부 불경제의 사례로. 자, 여러분, 독감에 백신이 접종하는 것은, 소비의 외부 경제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틀렸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B의 경우. 자, 소비 측면에서 B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라고 되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소비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흡연이에요, 흡연. 자, 흡연은 사회적인 편익, 사회적인 이로움이 개인이 느끼는 만족보다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회적으로는 골치 아프죠. 그쵸? 사회적으로는 골치 아프나 개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흡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A의 경우 외부 경제는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금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시작하면서 정리해드린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외우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경제 문제네요. 자,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 소유권의 일부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 이런 걸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 자, 그 다음에 차용 증서를 우리가 두 글자로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채권. 자,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 자, 사용 증서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것은 C는 예금이 되겠네요. 예금. 그러면 A는 주식, 그쵸? B는 채권, C는 예금인데, 여기서 예금은 근데 여기 보니까 요구불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불. 그냥 예금이 아니라 요구불 예금.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2번을 읽으면 뭐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구부를 보지 못했으면. 그래서 요구부를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하고 모두 예금 맞는데 여기 밑에 줄만 보고 문제를 푸셨으면 요걸 못 봤으면 1번은 내가 쉽게 찍었는데 2번 뭐지? 하면 시간을 좀 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했잖아요. 요구불 예금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금인데 이런 예금은 우리가 저축성 예금이라고 해요. 저축성 예금.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그다음에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자유예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 가능한 예금 이런 것들도 자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C가 약간 여러분에게 좀 함정을 파는 그런 선지였고요. 그다음에 얻을 수 있는 차익인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B는 A와 달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둘 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정리를 자주 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요걸 한번 가로로 한번 써볼까요? 금융상품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자,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예금은 이자만 얻습니다. 이자만. 이자 수익만을 추구하는 게 예금이 되겠습니다.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자와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 그 다음에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추구하는 것이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도 얻을 수 있고요. 주식도 추구할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요거. 자, 그래서 정답 3번, 3번도 틀렸고, 4번 만기가 있다. C는 B와 달리 만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요구불 예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저축성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 이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있는 것은 채권이 만기가 있습니다. 채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제가 볼 때 약간 좀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를 구하는 연습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완전한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계산 문제. 그쵸?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정책 이전. 정책 이전은 요거예요. 정책 이전의 소비자 잉여.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만큼. 너무 두껍다. 그쵸? 지울래요. 자, 요만큼을 정책 이전의 소비자 잉여입니다.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200이 되겠네. 자, 틀렸죠? 200달러. 그 다음에 정책 이전의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런 거 여러분 계산 안 해도 되지.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딱 봐도 똑같잖아요. 똑같아. 예.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아. 가로 높이가 똑같아. 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밑변 높이죠. 밑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밑변 높이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정책 이전의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4배이다. 뭐 헛소리죠. 같다. 이렇게 해야죠. 같다. 그 다음에 3번. 정책 이후의 생산자잉여는 정책 이후 소비자잉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요것도 보면 자,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잖아요. 죄송합니다. 요 삼각형하고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같다. 근데 얼마냐? 일단 생산자 잉여나 소비자 잉여랑 같으니까 일단 소비자 잉여를 구해보면 얼마겠어요? 자, 30이겠죠. 30. 높이 30, 밑변도 30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 하면 450이 되겠죠. 그러면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450 더하기 450이니까 900이 될 거고, 정책 이전은 얼마예요? 정책 이전 아까 200이었으니까 200 더하기 200 하면 400. 그러면 500달러 증가했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삼각형 구하는 공식으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어저께 시험 봤었던 인천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거의 아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자, 가가 시장 경제고요. 나가 계획 경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경제활동의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가가 맞죠? 정답 1번. 쉽습니다. 그렇죠? 2번 민간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건 당연히 가겠지. 시장경제겠지. 경제 주체의 이윤 추구를 장려하는 것도 가겠지. 시장경제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 경제 문제는 시장 경제라고 해서 발생하고, 뭐, 계획 경제라서 안 하고, 또 계획이라서 하고, 시장이라서 안 하고, 이런 차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는 모든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계획 경제 체제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한쪽에는 아니오가 들어가는데, 뭐, 여기 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원의 수준을 경제 문제 둘 다 예라고 대답해야죠. 당연히. 어디서든, 모든 경제 체제에서든, 어떤 경제 체제에서 원시 시대에도 자원의 희소성 문제는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19번과 20번 문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억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병이 구속됐다면 보석 제도를 통해 여러분 일단 보석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소 후에 재판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검사가 니은을 결정하고 기소를 결정할 경우 을은 형벌과 보호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형벌을 받으면 형벌을 받고 보호 처분을 받으면 보호 처분을 받는 거지. 그렇죠? 형벌과 기소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되어서 형사법원에 갔다 하더라도 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동시에 받는다. 이건 틀렸습니다. 동시에는 틀렸어. 그다음에 3번. 자, 디귿 어디 있어? 디귿.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로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어요. 형사법원에서도 보낼 수 있고. 예. 자,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이 이런 거는 선고유예 때나 쓰는 말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선고의 효력이 형선고에 정확히 얘기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면은 선고유예가 되는 겁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호경기라는 거야, 호경기. 예, 호경기. 즉, AD가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한 요 상황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쵸? 자, 그랬을 경우에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 좀 잘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냥 경제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화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니까 이자율 같은 거,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이자율,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아니면 공개시장 조작, 뭐 이런 것, 국공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게 통화정책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공개시장, 근데 제가 한 글자씩 후경기에는, 그쵸? 통화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공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각해야 되죠. 매각. 호감각.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호감각. 자, 그러니까 국공채 매각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총수요가 지금 증대돼서 문제인데, 총수요 증대하면 안 되지. 자, 2번 틀렸고. 3번. 총수요 감소를 위해서, 그렇죠. 율자 들어가는 건 다 올려줘야 됩니다. 호경기 때는 율자 들어가는 거 다 올려줘야 돼. 아시겠다?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정답 3번. 4번. 자, 맞아요. 맞네. 근데 왜 틀렸어요? 4번 왜 답이 아닐까요? 통화정책을 물어봤는데 4번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세금 줄여서 T,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줄여서 G,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경기이면, 자, 세금을 많이 걷고, 정부 지출을 많이 줄여서 줄이는, 요런 거를 우리가, 재정정책, 호경기 때 사용하는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호경기 때는 긴축재정, 그래서 흑자재정. 을 하는 거죠. 확장정책은 아니고. 자, 확장정책은 불경기 때 쓰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통화정책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20문제를 총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좀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직 시험에 남아있는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공부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요 영상은 꼭 꼼꼼하게 듣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운전직 사회 서울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김진아, 이윤승, 김현철 운전직 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